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2월 12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바람 잘 날 없는 국민의당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하실 두 분 모십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2창당이 돼야 되는데 당이 좀 망할 것 같아요. 예,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교수님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냥 당이 워낙 지금 뭐 콩가루가 됐으니까 그 교수님 탓은 아니죠. 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3, 4개월 전에 나오셔도 잘 될 것 같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자, 이경수 호소대 벤처대학원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정치를 오래 하셨지만 이게 일반 과거에 김대중 그 총재도 뭐 이런 봉변을 당한 적이 있고 김영삼 그리고 이 87년도 생각해보면 노태우 당시 이제 대선 후보 대구에 가서는 광주 가서 막 돌팔매를 맞고 그랬잖아요. 전남대 가갖고. 네. 전주유세였어요. 전주유세. 전주였었나요, 그게? 전주유세에서 이제 이렇게 돌팔매 맞는 바람에 아마 그때 민심이 대역전이 돼버렸죠. 그때. 소위 말해서 이제 1로 3급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주유세에서 돌팔매 맞고 나서 소위 말 영남권이 뭉치는 계기를 이제 그렇게 계기가 됐죠. 대구에 가서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또 돌팔매 맞고 그러지 않았나요? 뭐 당시에는 그 유리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그 막아내느라고 동분서주하는 모습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뭐 선거 국면은 아니지만 그 정원식 총리가 외고대학교에 가서 그때 선거 국면이었어요. 지방선거. 그랬군요. 그래갖고 외대 출신 제가 그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서울시의원 나갔다가. 네. 그래서 이런 일 겪으면은 되게 이제 피해를 입는 쪽이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죠. 그런데 맞는 쪽이 늘 피해를 당하는 쪽이요. 네. 왜냐하면 뭐 당하는 쪽에 이런 부당한 그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동정하고 지지를 보낼 테니까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뭐 반드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쌍방이 다 지금 뭐 눈 뜨고 못 볼 이런 상황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느 쪽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그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뭐 언론에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떤 분이 그 계란을 던진 건가요? 안철수 지지자 무슨 팬클럽 그 광주 지역 회장이라고 그러는 주부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또 뭐 계란은 아니지만 또 계란과 다를 바 없는 이제 폭언이 또 퍼부어졌고요. 그래서 뭐 쌍방 다 별로 이렇게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민의당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그 신임을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제 현장에 계셨었나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뭐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 행사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아마 국민의당의 어떤 파국을 재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구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이제 분당되어 나올 때 이른바 그 난닝구 사건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난닝구 백발 사건 해갖고 그때 이제 뭐 머리끄댕이 잡고 했던 것들이 김희선 의원이 머리끄댕이 잡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분열을 더욱더 촉진시켰던 계기가 되었던 터라서 저는 뭐 그런 것이 머리에 우선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내부의 파국을 더 속도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여지가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가봤더니 저는 이제 보도를 보지 못하고 오늘 아침 이제 신문을 봤더니 간신배 같은 사람 안철수 물러가라. 김대중 선생님을 욕먹이는 것이다. 또 이제 한켠에서는 박지원이 안철수 양팔 잘라냈다. 박지원 물러가라. 지금 뭐 김태일 위원님 계셔서 제가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말씀하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은 또 안에서 들여다보고 계신 그렇죠. 거고 네. 밖에서 외부자들 눈으로 또 봐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내부자 외부자 눈이 맞으면서 이게 네네. 뭔가 개혁도 이루어지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이렇게 분류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국민의당의 창당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냐면 뭐 일부 이제 젊은 초선 의원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과거 그 구민주당 그대로 줬으면은 대부분이 호남 민심이 제발 좀 물갈이를 하자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약 한 50% 이상이 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구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면서 거기에 안철수라고 하는 이제 정당이 새로 창당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대표적인 이제 대선주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대선주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부조화된 어떤 정당의 창당부터 시작한 것이 아마 국민의당이 아니었냐 하다 보니까 대선이 끝난 다음에 과연 안철수 후보가 얼마만큼 유의미한 득표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도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두 번째는 만약에 대선이 끝나서 만약 안철수 후보가 패배했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당이 그 소위 말하는 정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책과 이념, 노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어떻게 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과연 아니야 다를까 혹시가 역시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은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도 이번 호남 2박 3일 방문하면서 호남 민심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그래서 호남 순방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정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선 후보가 왜 호남 민심만 기대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그건 결과적으로 이제 당의 주요 그 의원들이 전부 다 호남 출신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과연 정당이 지역에 과연 옛날에 자민련과 같이 특정 지역에 기대고 있는 정당으로서만 머물러 있다면은 이 정당은 희망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아마 바른정당하고 정책연대라든지 나아가서는 통합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국민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당과 정당 사이의 통합이라든지 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다란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같은지 이념적으로 어떤 같은지 아니면은 최악의 그것도 아니다 하면은 뭐 동서 화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과 통합이나 또는 뭐 정책연대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 같은 갈등이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갈등이 이제 방금 말씀하시죠. 이 교수님 말씀처럼 그 뿌리와 역사적 경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두 세력 간의 가치의 차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지 기반이라든지 또 정치적 이해관계도 좀 다르고 있고요. 그다음 지난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양측이 또 감정의 충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뿌리와 경로, 가치, 이해관계, 지지 기반, 감정 뭐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연행 그냥 뭐 지금 와서 이제 양측은 야 우리가 서로 잘못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하는데 저는 뭐 우리나라 정당들이 대개 다 캐치올 파티거든요. 망라 정당이니까. 민주당에도 보면 민주당 내에는 한나라당 가도 좋을 사람이 있고요. 또 한국당이죠. 한국당에도 보면 괜찮은 사람들, 뭐 민주당하고 어울려도 손색이 없을 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정도의 어떤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 모인 분들의 어떤 정치적 능력과 리더십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 그런데 이제 그 2015년 12월에 이제 민주당하고 갈랐단 말이에요. 그때 민주당하고 갈랐을 때 다시 이제 되돌이켜 보면 호남 의원들이 대부분이 컷오프 대상으로 올랐던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호남의 다선 의원들 중에는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당 이제 초재선 의원들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는데 다선 의원들은 그때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안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러다가 대선 후보 못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위기의식 두 개의 뜻이 맞아갖고 탈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총선과 대선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면은
한 3단계 정도 거치면서 이렇게 충돌이 이제 격화돼요. 첫 번째는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대선 떨어진 사람이 뭐 곧바로 당대표에 나오냐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안 대표는 감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또 두 번째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갖고 또 이견이 돌출을 했고 급게 이제 박지원 최고위원까지 왔는데 요 과정을 보면 매 시기별로 다 안철수 의원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을 국민의당에서 속아낸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우선 그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정봉주 앵커가 뭐 컷오프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 틀리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민주당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민주당 내에서 친노 말하자면 패권이 그 아주 강경한 배타적 패권주의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항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죠. 어쨌든 뭐 그분들의 어떤 그 역사적 속성에 대해서는 어떤 반패권주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안의 쟁점인데요. 바른정당하고의 이제 통합과 연대 문제는 사실은 양 세력이 어떤 정치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른정당은 보수로부터 나왔고요. 또 이 국민의당은 어떤 진보 진영으로부터 나왔는데 둘 다 반패권주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내부의 패권주의에 저항해서 살림을 따로 차린 사람들이라서 정치적으로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 유사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질적인 뭐 행태적인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차이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또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좀 차분하게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전략적 의미를 검토해서 이렇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초장부터 이제 와장창 붙어버렸어요. 그 붙은 이유는 이제 전당대회 때 있었던 그런 감정적 충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역사적 경로와 또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양측으로 하여금 좀 일단 그 자리에서 스톱하자. 휴전을 하자. 그렇죠. 모더스 비벤디라고 하는 그 국제정치 용어를 쓰면서 제가 통합 추진도 일단 스탑하고 또 거기에 대항해서 반대 세력을 조직화했던 평화개혁연대를 조직화하는 일도 이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 또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 일단 그 자리에서 좀 정지하면서 전략적 검토를 하자. 감정적인 문제나 이런 걸 좀 밀쳐놓고 이렇게 호흡을 조정하자고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양측에 다 좀 문제가 있다고 일단 좀 꾸지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철수 대표 쪽은 여론조사를 하니까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합하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렇죠. 한 20%까지 그때 돌파를 한다고 봤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아주 숨가쁘게 통합으로 막 줄다름쳐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정치 세력이 합친다고 하는 것은 그 숫자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분, 계기, 지지,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봤고 또 호남 중진들이 무슨 정체성이 다르니까 말도 꺼내지 마라. 이건 또 저는 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정치적 연합의 역사에서 보면 서로 이질적인 세력들이 만나서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낸 것도 있었습니다. DJP 연합도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였었죠. 그게 무슨 뭐 정체성이 맞아서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정부 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기까지 했는데요. 뭐 그런 점을 보면 양측의 주장이 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흡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냉정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여부를 판단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통합의 문제가 좀 나왔으니 통합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거의 못 찾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태형 교수님께서는 정치적 동질성은 있다. 그런 거 하면 정책적 동질성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자고 하는데 정책적 동질성을 찾기는커녕 감정으로 이미 갈라서 있고, 그럼 정책적 동질성이 가면 뭐냐? 이걸 일단 뭐 찾는다고 해보시죠. 그리고 정책적 동질성,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아까 이제 우리 김세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양당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정책적 뭐 동질성까지 몰라도 정치적 동질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반패권주의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반패권주의에서는 출발한 게 맞는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더 냉정하게 하면 반패권이라는 그 이름 명칭은 형식으로는 반패권을 썼지만 내부적으로는 반기문 총장 모시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거든요. 까놓고 얘기하면은 탄핵해놓고서 사실입니다. 이건 뭐 현실이니까. 아니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래서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안 되니까 한 10분은 지금 다시 자유하게 또 돌아갔어요. 그럼 나머지 계시는 분이 뭐냐면 마이너라는 얘기죠. 반패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어떤 그룹 속에서 마이너끼리 남아있는 게 지금 바른정당의 현 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가지고 DJ 정신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해서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서로 더민주당하고 같이 경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DJ 정신의 계승이라는데 DJ 정신 계승이 뭔가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DJ 정신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첫째 이제 어떤 민주주의, 가치 수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권,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한반도 평화 정착, 뭐 이런 정도 세 가지를 이제 DJ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국민의당의 의원들, 전직 계시는 분들 의원 중에서 그 세 가지의 투철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거기에다가 한 가지 얘기하면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이에요. DJ가 말씀하신 한반도 평화정착, 그래서 남북 햇볕정책 통해서 어떤 한반도 평화정착 이루자 그랬는데 그때 핵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걸 갖다 굉장히 비판했던 분들이 지금 바른정당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하고 어떻게 DJ 정신을 계승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본인의 정치적 탈출로 때문에 억지로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컨센서스도 제대로 구성 안 한 상태에서 밀어붙이시러 가니까 당연히 호남의 다선 의원들은 안 된다. 강력 반발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당대표 할 때 뭐 조금 나왔다 그거는 격가지다. 이렇게 저는 좀 반론하고 싶어요. 예, 아니 반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경수 교수님이 오늘 작심하고 양당 통합에 이게 정체성도 없고 정치적 일체성도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50%가 넘게 나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당의 어떤 정치적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거대 양당이 오랫동안 분단 체제와 지역주의에 기생하면서 서로 상호의존을 하면서 적대적 상호의존을 해왔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양당 체제가 얼마나 그 정치를 경직시키고 무능력하게 만들었냐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은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해서 그 의석수를 만들어준 겁니다. 금방 신생 정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대 양당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그 염증을 가지고 있느냐, 반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었죠. 어쨌든 총선에서 다수당을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다당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의 경우는 총선에서의 국민의 선택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의 그런 패권주의와 부패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뭐 정치적 고려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나왔을 때 중간에 한번 대선 과정에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주었습니다. 젊은 애들이 막 후원금을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해서요. 다시 재흡수되는 것을 저지해 주었습니다. 대선 그렇죠. 과정에서. 13명인가 그때 돌아갈 때 그때 급격하게 젊은 당원들이 늘어났고 무지무지 늘어났습니다. 후원금도 늘어나고요. 예. 유승민에 대한 지지도 또 갑자기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경우는 총선에서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역시 국민 주권의 어떤 반영을 한 정치 세력으로 인정을 해도 좋겠다 싶고 국민의당은 아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정당 체제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 국민이 선택한 정당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 어떤 공감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약간 제3의 세력으로서의 의미는 그 서로의 공통점은 있다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책적인 문제, 가치의 문제인데 사회 경제 노선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유승민 굉장히 좌파적 노선을 지금 취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통일 문제에 있어서 또 우파적 정책을 통일 안보 문제는 굉장히 아주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두 정당이
그럼 이게 DA 정신의 어떤 범위 내에서 포괄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보수 세력에서 볼 때 또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거 한마디만 드리면 돼요. 우리가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각기 남북 관계에 이뤄놓은 두 가지의 큰 업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72년도 7.4남북 공동성명은 그렇죠. 보수 정부가 했던 일입니다. 9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 역시 보수 정부가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6.15 공동선언은 진보 대통령이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14선은 역시 진보 정부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던 4개의 큰 업적 가운데서 2개는 보수 정부가, 2개는 진보 정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진보든 보수든 이 4가지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진보 세력도 7.4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정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보수 세력 역시 마찬가지로 6.15와 14선언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중도 세력으로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적어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접점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게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교수님 정치학에 대해 선배시니까 선배들도 무시하고 막 공유해도 돼요. 다 동료 드리고. 연공소연 없습니다. 토론에 무슨 다만 연공소연이 이제 이번 있어요. 그 예산안 통과를 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바른정당에서 강력 반발한 게 증세 문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유승민 대표가 상당히 좌파적인 경제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유승민 대표 좌파적인 경제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분이 위스콘신의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지만 냉정하게 따지면은 우리도 지금 속고 있는 게 진보 보수 따지지만 진보하고 보수는 이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존재론적 행동 양식일 뿐이고 사고 방식일 뿐이지, 이념은 진정한 이념은 좌우가 이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승민 대표한테 좌우 어느 쪽이냐 그러면 유승민 대표는 답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통과할 때 바른정당이 강력하게 왜 증세 문제를 표결할 때 반대를 강력히 했고, 이미. 근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당은 당연히 이제 그쪽 찬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할 때. 한국당은 바보처럼 이렇게. 바른정당에서 반대했죠. 법인세 올리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간단하게 좌우할 때 좌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복지, 인권, 환경 이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바른정당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고. 근데 반대한 분이 어떻게 제가 소위 말하는 좌쪽의 어떤 이념에 국민의당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 점에 있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사드 배치 문제도 아까 물론 이제 그 안보 문제는 달래서 하셨는데, 사드 배치 문제도 바른정당 강력하게 사드 배치 지지한 정당이에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절대 반대한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핵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정치적인 이슈 중에서 2개는 소위 말하는 증세 문제하고 안보 문제인데, 여기가 완전히 다른 정당이 다르다. 어떻게 그걸 적정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지. 그러면 사드 배치를 교수님 넘어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경수 교수님께서는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측이 있고, 아니면 호남의 그 근거지를 둔 많은 호남의 다선 의원들은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후자 쪽 견해에 대해서 더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언덕결에 이게 토론이 돼버리네, 그냥. 사드 배치를 대선 때부터 반대했던 유승민이나 혹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모성 전략을 취하다가 결국은 사드 배치를 승인하고 지금 어쨌든 추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와 차이가 뭐죠? 유승민 대표는 찬성을 했죠. 그러니까 사드를 애초부터 찬성했던 유승민이나 모성 전략을 취하다가 결국은 승인하고 이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이나 뭐가 차이가 있죠? 저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넉넉한 잣대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유승민 대표는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 결국은 승인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햇볕 정책도 마찬가지죠. 햇볕 정책, 남북한이 잘 관계를 만들어가던 시기와 국제 환경이 좋던 시기에 했던 그 정책과, 그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와 남북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이 소홀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현재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목소리와 아마 채찍을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노선을 굉장히 경직되게 해석하고 자기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렇게 화석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은 뭐냐 하면 실사구시입니다. 이분의 철학의 핵실험. 그렇죠. 실용적이죠.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 이러한 안보 상황에서 여전히 대화가 능사고 대화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라고 봐요. 뭐 그런 점에서 신축성 있게 행동하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칭찬을 하고 싶고 국민의당이나 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넓게 봐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예.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교수님. 이거를 둘로 잘라가지고 예. 이거냐 이렇게 이제 이념적으로 알겠습니다. 몰고 가면 예. 차이가 더 커져 보이죠. 그러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문책을 해야 될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햇볕 정책이나 지역주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걸 무슨 버리거나 변화시켜야 내가 통합이 응하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 제가 그 말씀을 그거는 여쭈려고 안하무인의 하는데. 태도이고 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이거는 빵점짜리 태도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여쭈려고 하는데 네. 초창기에 이제 그 20명, 13명이 돌아왔고 이제 20명이 됐을 때 간시 원내교섭단체 됐을 때 그때 국민의당과 통합 얘기가 나올 때는 처음에 이렇게 강경한 자세였었어요. 햇볕 정책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햇볕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다가 9명 빠졌고 11명이 되니까 이제 좀 다급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국민의당 뜻을 알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또 높이 평가를 해요.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화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한번 같이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좀 유화적으로 후퇴를 했거든요. 말이 바뀌었죠. 네, 말이 바뀌었죠. 유승민 대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요, 국민의당 내에 지금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분들, 예.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예. 이 세 분이 일정하게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이 무슨 소리냐, 유승민 대표. 당신 말은 그 가당치 않은 얘기다. 예. 그런 통합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일침을 놓음으로써 유승민의 태도가 변화하는데 일정하게 영향력을 주었고 또 안철수 대표가 막상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당의 교섭력을 증대시킨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 양측을 서로 분열적으로 보지 말고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도 일정하게 통합 부분에 있어서 기여한 바도 있다. 뭐냐 하면은 바른정당에 대해서 교섭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예. 또 유승민의 어떤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서 저는 인정을 하고 싶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설득력 꽤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얘기할 때와 다르게 입장이 좀 바뀌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약간은 접점이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대화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문제는 내부의 갈등입니다. 예. 내부의 갈등이 오히려 지금 국민의당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박지원, 천정배, 예, 정동영, 평화개혁위원회 이분들이 바른정당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보다도 오히려 내부의 안철수 지지 세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어요. 자, 그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대선과 정책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도대체 안철수가 안철수 대표라고 칭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안철수 친구 아니잖아요. 후배잖아요. 예, 후배죠. 예. 안철수 후보가 도대체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니까 월간지 편집장에 했던 이제 조갑재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선이 아니면은 차라리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안철수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좌파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라고 하는 강력한 후보가 있는데 이쪽은 또 저기 보수 우파는 없단 말이에요. 선수가 없어요,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도 진보좌파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라도 지지를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막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깔려졌죠. 그래가지고 대구 경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영남 쪽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쭉 올라가서 거의 1, 2%까지
추격하는 그런 양상 발생할 뻔했었죠. 뭐 했다 뭐 안 했다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가장 기본적 생각은 호남에 매몰돼서는 내가 다음번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수파의 본류로 들어간다? 이건 또 자기가 먹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차기 대선 전략으로 중도 우파를 생각해가지고 바른정당하고 당대당 통합이 본인의 살 길이라고 해서 추진하는데 문제는 호남의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 과연 정치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 그런 것들 보고 해서 안철수 후보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 호남 민심이 어디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에서 지방선거 후년에 2년 있으면 또 총선이 벌어지는데 그때 내가 호남 사람한테 어떤 인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재선할 수 있을까? 그거 보면은 깝깝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네. 호남 민심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이 정체성 투표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 정체성 투표란 것은 호남의 가치와 김대중 정신과 5.18의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하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것을 갖고 나갈 사람을 선택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얘기는 호남의 가치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준이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다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확장성, 집권 가능한 또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쪽을 지지한다 하는 것인데 현재 이제 호남 중진들의 주장은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정체성 투표 경향을 대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이제 확장성을 강조하면서 호남 유권자의 어떤 전략적 성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양측 다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봉주님 그한 보십시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요. 연합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정치 문법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 학자의 보고에 따르면은 87년 이후에 2009년도까지 연합의 정치 사례가 한 20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것이 꽃피었어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010년도의 지방선거는요.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 야당과 시민단체와 노동자 뭐 온갖 조직들이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합의 정치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이제 무지개 연대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지역 실정에 맞게 변형도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연합의 정치였고 지난번 대선도 공동정부론 주장이 양측에 다 화두였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화두고 국민의당 쪽에서도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정치라고 하는 우리 한국 정치의 새로운 과제와 실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이게 감정적인 싸움, 자기 개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 여기에 매몰되어서 이런 이 정치적 어떤 발전의 새로운 과제를 굉장히 미숙하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보면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시간은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박주원 최고위원이 한나라당 출신이에요. 박주원, 박주원. 그렇죠.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박주원입니다. 수교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박지원은 계란 박지원이고, 계란 박지원 선생이고, 박주원은 박주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박주현 의원, 여성 의원 있잖아요.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박주원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그렇죠. 2006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공천으로 해서 안산시장이 됐어요. 2006년도에 그때 시장. 근데 그게 6월달 선거거든요. 근데 공천 받게 될 과정이 뭐냐면은 2006년도 2월달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이죠. 이분한테 이제 제가 제보할 게 있다. 해가지고 그럼 무슨 제보냐 했더니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강남에 있는 뭐 타워팰리스 근처에 있는 사무실이라 그래요. 그 사무실에 갔더니 이제 주성영이 혼자 갔죠. 혼자 올라갔더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몇 가지 저기 주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DJ 비자금이다 해가지고 CD 100억 원짜리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 CD 한 장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에서 발행한 이제 발행인 증서 그걸 주면서 이것이 DJ 비자금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건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공천을 받았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지만 2006년도 6월 한 몇 개월 있을 후에 있는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은 당선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산 상록구 사동에 있는 그 주택 정비 사업 그거에서 이제 업적 뇌물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이제 구속이 되죠.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납니다만, 그리고 2017년도 16년 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으로 말을 갈아타가지고 그 안산에서 이제 또 출마해요. 낙선됐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제 측근으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최고위원 선거까지 이제 당선되신 분이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주성용 의원이 김대중 DJ 비자금 100억 이걸 너무나 확신해갖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도 아니고 라디오 인터뷰 나가서 발언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확신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것이 다 가짜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지금 그때 제보했는데 이게 지금 터졌을까요, 얘기가? 지금 저도 뒷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예. 우선 우연히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관심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우연히? 예, 물론 이제 한쪽에 이게 정치적 음모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는 이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지금 와서 이것이 불거지느냐. 여기에 묻은 어떤 정치적 기획과 음모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이런 의심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구체적인 증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이 일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그 박지원 최고위원은 사실 아니라고 대화소설이다. 대화소설이다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 아니냐 싶어요. 예. 그래서 현재 국민의당이 이분을 즉각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분에 대한 어떤 징벌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창기는 또 안철수 대표가 진상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또 시간을 끌으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입장이 좀 바뀌긴 했지만. 뭐 저 같으면 안 그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기 전에 정치적으로 필요한 그렇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이 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정황적 증거만 가지고도 그 최고위원이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예. 선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내부 이 갈등 좀 정리가 될까요?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갈등의 골이 그럼 점점 더 교수님 깊어져. 제 창당위원회 실패했다는 건가요? 실패를 자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혁신위원장 맡고부터 자꾸 갈등이 심화되니까 제 책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양측이 일단 좀 그 자리에서 그 중단하라라고 하는 모든 비밴디를 요구했으면 너무 감정이 깊어져갖고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태를 계속 두는 것은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난 디시전 상태로 두는 것이 가장 나쁜 상태라서 양측의 두 분이 말하자면 대표격으로 나와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룰을 정해야 됩니다. 룰을 정하고 여기에 말하자면 그 과정 속에서 결론에 승복을 해서 갈라서든지 말든지 하는 것을 이제는 마지막 디시전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인데 그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싸우다 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정당의 최고주의는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당원이 투표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대의기구가 투표를 하게 하든지 어쨌든 당의 결정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과 매듭을 짓는 것이 현재 깨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창당이든 해체든 무조건 그것은 전당에서 다른 기구에 위임할 수 없는 권한 아니에요. 네. 결국 전당대회를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영수 교수님, 여전히 부정적이시죠? 내부가 봉합될까요? 저는 갈라서는 게 맞다. 왜냐면은 지금 이 사건 아니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서로 내가 이 국민의당 지키고 너네가 나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왜냐면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해체하게 되면 비례대표도 살고 그렇죠. 새롭게 창당하는 과정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차라리 저는 예전에 새누리당인가요? 거기도 해체라고 그런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국민의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저럴 바에는 해체해가지고 새롭게 틀을 짜는 게 안철수 대표의 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쪽도 각자 갈 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해체를 하든 아니면 분열을 하든 아니면 바른당하고 통합을 하든 당원에게 맡기자는 거죠. 당원에게 맡겨서 결정하게 하자. 어쨌든 그 룰을 양측의 그 준비위원이나 뭐 이런 심판 두 명이 나와서 룰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입장 결정을 하자. 예, 제가 오늘
제2창당위원장으로서 공개적으로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만은 예. 제가 그런 제안을 양측에다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하려고 예. 합니다. 예. 사실은 이것이 공식적인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 두 분 예. 두 분이 저랑 5명이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 룰을 만들고 그 결정 룰의 어떤 주체는 당원이고 예. 이런 최종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합의를 해서 하니까. 여기서 게임해서 끝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골병드는 상태가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스트레스가 깊어지는 만큼 한국 정치의 스트레스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봉합이 될지, 해체로 끝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그것도 아니다 하면은 뭐 동서 화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과 통합이나 또는 뭐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갈등이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갈등이 이제 방금 말씀하시죠. 이 교수님 말씀처럼 그 뿌리와 역사적 경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두 세력 간의 가치의 차이도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지 기반이라든지 또 정치적 이해관계도 좀 다르고 있고요. 그다음 지난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양측이 또 감정의 충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뿌리와 경로, 가치, 이해관계, 지지 기반, 감정 뭐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연행 그냥 그 지금 와서 이제 양측은 야 우리가 서로 잘못 만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하는데 그 저는 뭐 우리나라 정당들이 대개 다 캐치 올 파티거든요. 망라 정당이니까. 민주당에도 보면 민주당 내에는 한나라당 가도 좋을 사람이 있고요. 또 한국당이죠. 한국당에도 보면 괜찮은 사람들, 뭐 민주당하고 어울려도 손색이 없을 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정도의 어떤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 모인 분들의 어떤 정치적 능력과 리더십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 그런데 이제 그 2015년 12월에 이제 민주당하고 갈랐단 말이에요. 그때 민주당하고 갈랐을 때 다시 이제 되돌이켜 보면 호남 의원들이 대부분이 컷오프 대상으로 올랐던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호남의 다선 의원들 중에는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당 이제 초재선 의원들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난데 다선 의원들은 그때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안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러다가 대선 후보 못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위기의식 두 개의 뜻이 맞아갖고 탈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총선과 대선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면은 한 3단계 정도 거치면서 이렇게 충돌이 이제 격화돼요. 첫 번째는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대선 떨어진 사람이 뭐 곧바로 당대표에 나오냐,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안 대표는 감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또 두 번째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갖고 또 이견이 돌출을 했고, 급게 이제 박지원 최고위원까지 왔는데, 요 과정을 보면 매 시기별로 다 안철수 의원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을 국민의당에서 속아낸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우선 그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정봉주 앵커가 뭐 컷오프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 틀리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민주당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민주당 내에서 친노 말하자면 패권이 그 아주 강경한 배타적 패권주의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항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죠. 어쨌든 뭐 그분들의 어떤 그 역사적 속성에 대해서는 어떤 반패권주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안의 쟁점인데요. 바른정당하고의 이제 통합과 연대 문제는 사실은 양 세력이 어떤 정치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른정당은 보수로부터 나왔고요. 또 이 국민의당은 어떤 진보 진영으로부터 나왔는데 둘 다 반패권주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내부의 패권주의에 저항해서 살림을 따로 차린 사람들이라서 정치적으로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 유사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질적인 뭐 행태적인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차이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또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좀 차분하게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전략적 의미를 검토해서 이렇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초장부터 이제 와장창 붙어버렸어요. 그 붙은 이유는 이제 전당대회 때 있었던 그런 감정적 충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역사적 경로와 또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쪽이요. 네. 왜냐하면 뭐 당하는 쪽에 이런 부당한 그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동정하고 지지를 보낼 테니까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뭐 반드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쌍방이 다 지금 뭐 저 눈뜨고 못 볼 이런 상황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느 쪽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그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뭐 언론에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떤 분이 그 계란을 던진 건가요? 안철수 지지자 무슨 팬클럽 그 광주 지역 회장이라고 그러는 주부인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 또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또 뭐 계란은 아니지만 또 계란과 다를 바 없는 이제 폭언이 또 퍼부어졌고요. 그래서 뭐 쌍방 다 별로 이렇게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민의당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그 신임을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제 현장에 계셨었나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뭐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 행사에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아마 국민의당의 어떤 파국을 재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구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이제 분당되어 나올 때 이른바 그 난닝구 사건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난닝구 백발 사건 해갖고 그때 이제 뭐 머리끄댕이 잡고 했던 것들이 김희선 의원이 머리끄댕이 잡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분열을 더욱더 촉진시켰던 계기가 되었던 터라서 저는 뭐 그런 것이 머리에 우선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내부의 파국을 더 속도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여지가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가봤더니 저는 이제 보도를 보지 못하고 오늘 아침 이제 신문을 봤더니 간신배 같은 사람 안철수 물러가라. 김대중 선생님을 욕먹이는 것이다. 또 이제 한켠에서는 박지원이 안철수 양팔 잘라냈다. 박지원 물러가라. 지금 뭐 김태일 위원님 계셔서 제가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말씀하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은 또 안에서 들여다보고 계신 거고 밖에서 외부자들 눈으로 또 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2월 12일 월요일 정보기 부교실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바람잘 날 없는 국민의당입니다. 이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하실 두 분 모십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2창당이 돼야 되는데 당이 좀 망할 것 같아요. 예,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냥 당이 워낙 지금 뭐 콩가루가 됐으니까 그 교수님 탓은 아니죠. 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3, 4개월 전에 나오셔도 잘 될 것 같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자, 이경수 호소대 벤처대학원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정치를 오래 하셨지만 이게 일반 과거에 김대중 그 총재도 뭐 이런 봉변을 당한 적이 있고 김영삼 그리고 이 87년도 생각해보면 노태우 당시 이제 대선 후보 대구에 가서는 막 광주 가서 막 돌팔매를 맞고 그랬잖아요. 전남대 가갖고. 전주유세였으면 전주유세. 전주였었나요, 그게? 전주유세에서 이제 돌팔매 맞는 바람에 아마 그때 민심이 대역전이 돼버렸죠. 그때. 소위 말해서 이제 1로 3급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주유세에서 돌팔매 맞고 나서 소위 말 영남권이 뭉치는 계기를
그걸 이제 그렇게 계기가 됐죠. 대구에 가서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또 돌팔매 맞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뭐 당시에는 그 유리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그 막아내느라고 동분서주하는 모습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뭐 선거 국면은 아니지만 그 정원식 총리가 대구대학교에 가서 그때 선거 국면이었어요. 지방선거. 그랬군요. 그래갖고 외대 출신 제가 그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서울시 의원 나갔다가. 네. 그래서 이런 일 겪으면은 되게 이제 피해를 입는 쪽이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죠. 그런데 맞는 쪽이 늘 정치적으로 이득을 봐줘야지. 그렇죠. 내부자 외부자 눈이 맞으면서 이게 뭔가 개혁도 이루어지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이렇게 분류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국민의당의 창당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뭐 일부 이제 젊은 초선 의원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과거 그 구호 민주당 그대로 줬으면은 대부분이 호남 민심이 제발 좀 물갈이를 하자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약 한 50% 이상이 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구호 동교동결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면서 거기에 안철수라고 하는 이제 정당이 새로 창당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대표적인 이제 대선주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대선주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부조화된 어떤 정당의 창당부터 시작한 것이 아마 국민의당이 아니었냐 하다 보니까 대선이 끝난 다음에 과연 안철수 후보가 얼마만큼 유의미한 득표력을 갖느냐는 문제도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두 번째는 만약에 대선이 끝나서 만약 안철수 후보가 패배했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당이 그 소위 말한 정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책과 이념, 노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어떻게 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과연 아니나 다를까 혹시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은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도 이번 호남 2박 3일 방문하면서 호남 민심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그래서 호남 순방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정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선 후보가 왜 호남 민심만 기대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그건 결과적으로 이제 당의 주요 그 의원들이 전부 다 호남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과연 정당이 지역에 과연 옛날에 자민련과 같이 특정 지역에 기대고 있는 정당으로서만 머물러 있다면은 이 정당은 희망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아마 바른정당하고 뭐 정책연대라든지 나아가서는 통합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국민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당과 정당 사이의 통합이라든지 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다란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같은지 이념적으로 어떤 같은지 아니면은